톡튼튼내과 백의원입니다. 오늘 유리너리 트랙 스톤 디지즈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발표라서 많이 미흡한 점도 많고 2주 동안 유럽계를 신나게 다녀오느라 준비가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키드니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날 아테리와 베인이 비슷하게 주행을 하고 이렇게 레널 피라미드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혈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혈관들의 명칭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콜텍스, 그리고 안쪽에는 게메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제 플렉팅 덕트를 통과한 유린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는 것이 마이너 칼릭스, 그다음에 이제 칼릭스, 그리고 레날 펠비스, 유레터 이렇게 모아져서 유린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유리너리 트랙 디지즈, 유로리시아시스라고 하는데 증상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심텀은 클래식하게는 레날 콜렉 그리고 헤마추리아 클래식한 증상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한 이제 복부 또는 옆구리 통증이나 성기적인 통증, 그리고 유리너리 얼전스 프리퀀시이고 디피컬티 유리네이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대부분 80% 이상이 칼슘과 연관된 스톤입니다. 그 중에 칼슘 옥살레이트 그리고 칼슘 포스페이트 스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유릭 애시드 그리고 스트루바이트 스톤, 인플라메이션 인펙션과 연관된 마그네슘 암모니움 포스페이트라는 성분으로 된 이런 스톤, 그리고 시스틴 스톤 등이 있습니다. 스톤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다릅니다. 앵커링과 이제 렌달 플라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칼슘이나 옥살레이트 같은 게 이제 물에 녹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 과포화 상태로 이제 유린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것들 자체로 인해서 크리스탈 포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크리스탈이 되게 되고, 이런 크리스탈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플렉팅 덕트의 끝쪽에 이렇게 앵커링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생기는 것과, 렌달 플라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칼피케이션 크리스탈 형성이 이미 레널 메들러리 인터스티슘에서 시작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인터스티슘에서 크리스탈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레널 파필라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렌달 플라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점 시가 되어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생긴 게 렌달 플라크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이쪽에 이제 안쪽에 그 메들라 인터스티슘에서 크리스탈이 형성되어 가지고 플렉팅 덕트 그쪽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렌달 플라크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유레테로스코프로도 이렇게 관찰될 수 있고,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유레터스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제일 흔한데 이제 당연히 칼슘유리아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하이포사이트라유리아, 구연산이 적으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가 많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 인테이크가 적거나 할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옥살레이트가 높거나 애니멀 프로테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소디움, 그리고 남자에서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의 리스크 팩터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거력이 있던 분들은 3년에서 5년 새 10에서 30% 더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엔테릭 장 쪽에서 옥살레이트 흡수가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트릭 바이패스 프로시저나 베리아트릭 설저리, 그리고 쇼파울 신드롬 같은 거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팻 업서션하고 연관이 있게 되는데, 이제 가스트릭 바이패스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팻 업서션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원래 이제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장 안에서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흡수는 안 되고 이제 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팻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칼슘과 옥살레이트 결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레이트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장으로 많이 흡수되어서 이런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퍼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의 인펙션과 이제 약들의 사용, 주로 인디나비르, 에이즈 치료제고요. 아시클로비어,
폐약성 같은 약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있을 때 한 2배 정도 리스크가 높고 당뇨, 오베스티, 가우트, 그리고 익세시브한 피지컬 익서사이즈 할 때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바이트 스톤은 특히 어퍼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 프로테우스나 크랩시엘라 같은 균과 특히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펙션이 되게 되면 알카라인 유린이 되게 되어서 마그네슘 아모니움 포스페이트라는 것이 유린에서 많이 형성되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스트로바이트 스톤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증상은 통증, 당연히 시비어하고 악센, 웨인 하는 그런 통증이 있겠고, 이런 통증의 원인은 유리너리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레날 캡슐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마추리아 증상인데요. 그래서 그로스하게 나와 마이크로스코픽하게도 나옵니다. 하지만 10에서 30%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벌을 두고 UA를 갖다가 검사를 해봐야지 또 헤마추리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모한 증상으로 노지아, 보미팅, 디스유리아, 얼전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스톤이 걸리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키댕이 쪽에 있으면 약간 애매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가 주로 나오게 되고, 어퍼 유레터에 있으면은 레날 콜릭, 그리고 프랭크 페인, 그리고 어퍼 압도미널 페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 쪽에 있으면 안테리어 압도미널 페인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디스탈 유레터 쪽에 있으면 레날 콜릭, 디스유리아, 유리너리 프리퀀시, 그리고 프랭크 페인 등이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별 진단해야 될 것은 키드니에서 피가 나올 수 있는 RCC 같은 것들, 그리고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피버로서 진단을 판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엑토픽 프레그넌시와도 판별을 해야 되고, 오바리안 시스트 에럽처 토전, 그리고 디스메노리아, 알틱 애니리즘 등과 DDX를 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임상적으로 저명한 레날 콜릭과 헤마추리아가 있으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진단 방법이 논 컨트라스트 헬리칼 CT와 소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래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KUB, IVP 그리고 MRI 가끔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그 CT나 KUB 등의 설명을 듣기 전에 abdominal 레디오그래피를 했을 때 각 스톤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슘 컨테이닝 스톤이 제일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제 당연히 레디오 오페크하고요. 특히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그리고 칼슘 포스페이트 스톤이 아주 이제 많이 레디오 오파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게 스트로바이트 스톤, 인펙션과 연관되는데 스트로바이트 스톤이 이제 주로 오페크한데 조금 이제 오페크한 정도가 떨어지고 약간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레디오 루선트 스톤은 약간 유리에시드 시스틴 스톤, 인디나비드 스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 오브 초이스는 논 컨트라스트 헬리칼 CT가 되겠습니다. CT가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검사이고요. 로컬리제이션과 그런 스톤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이제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컷은 한 3에서 5mm 정도로 두께로 자르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스페시피시티는 한 100%. 그러니까 이제 일반 CT는 58% 정도인데 이제 논 컨트라스트 헬리칼 CT는 중간에 이렇게 뱅뱅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적어서 스페시피시티가 100% 그리고 센시티비티는 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CT로는 사이즈와 어떤 그런 스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크레니오 포달 사이즈가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로 이제 그 덴시티 정도가 1000 하우스필드 유니트 이상이면 이제 ESW에 대해 잘 반응하고 100에서 500 정도이면 뭐 시스틴 또는 유릭 애시드 스톤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700 정도, 700 하우스필드 유니트 이상이면 칼슘 스톤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바이트 스톤인 경우에는 하우스필드 유니트가 100에서 200 유니트 정도입니다.
이제 주로 레디오 오파크하지만 칼슘 스톤만큼 이렇게 오파크하지는 않고요. 스트로바이트 스톤 같은 경우에는 레날 펠비스 안에 큰 이런 칼슘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많이 알고 있는 스테곤 스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CT 사진인데요. 논-컨트라스트 헬리칼 CT에서 애쉬얼 섹션으로 보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시마 유레터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겠고, 이 사진에서는 이제 양쪽 다 바이라테랄한 레날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라이트 쪽에는 약간의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동반하고 이 아래쪽에서 뭔가 옵스트럭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로 페리 네프릭 플루이드를 이렇게 동반했는 소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더 유레테로 펠빅 정션 쪽에서 그런 CT로 스톤이 발견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라이트 쪽에 이제 스톤이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컨트라스트 인넷을 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베나 펠비스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닉스 스톤에 의해서 포닉스 럽처가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T 뷰를 약간 위쪽, 약간 아래쪽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유레테로 그 베지칼 정션 쪽에 주위로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으면서 주위로 약간 플루이드가 보였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으로 옵스트럭션 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레프트 유레터의 이제 미들 유레터 쪽으로 티슈 림 사인, 그러니까 중간에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주위로 이렇게 소프티슈 덴시티가 보이는 티슈 림 사인을 동반한 레프트 유레터 스톤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KUB에서는 이제 레디오 루선트 스톤이라서 이제 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헬리칼 CT를 찍어보니까 라이트 쪽에, 펠비스 쪽에 스톤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어퍼 유레터 쪽에도 이 스톤이 관찰되면서 티슈 림 사인과 그 주위도 이제 페리네프릭 플루이드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고, 사이스탈 리컨스트럭션 해보니까 어퍼 유레터 쪽과 레날 쪽에 칼시피케이션, 스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가장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레날 칼큘라이의 그런 센시티비티도 꽤 높은 검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레터 스톤에서 센시티비티가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발견이 됐다면 스페시피티는 97% 정도로 높은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을 피할 수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노는 유리너리 트랙 옵스트럭션을 진단하기가 가장 KUB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쉬운 검사가 되겠고요. KUB에서 놓칠 수 있는 레디오 루선트 스톤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레터랄 스톤에 대해서는 주위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잘 미스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제한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소노상에 보이는 스톤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이퍼 에코이 하면서 위쪽에 포스테리오 코스틱 섀도우를 길게 달았는 이런 소견이 전형적인 소노상에 보이는 레날 스톤, 유레터 스톤의 사진입니다. 이쪽에도 하이퍼 에코이 소견이 있고 포스테리오 코스틱 섀도우 관찰되고 있는 전형적인 소노 소견입니다. 소노에서 이제 스톤에 의한 레터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헤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길 수 있는데, 헤드로네프로시스의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이 정도 이제 레날 펠비스만 좀 늘어난 게 이제 마일드 정도이고, 펠비스가 늘어나면서 레날 칼리스까지 같이 늘어나면 이제 마일드 모더레이트 정도가 되겠고, 이렇게 칼리스까지 늘어나면서 레날 실질이 50% 이상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시비어한 이런 헤드로네프로시스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소노에서 전형적인 하이퍼에코이클리즘과 포스테리오 코식 섀도우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또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노에서는 이제
티슈, 레날 사이노스팻이나 메센트릭 팻 그리고 바울게스 등에 의해서 이런 그 포스테리어 포식 섀도우라든지 또 하이퍼에큐 리전이 이런 게 많이 상쇄되어서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또 블러를 띄워보게 되면 어코스틱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톤에 이렇게 좀 더 힘이 닿으면은 이렇게 적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산란이 되게 되고 그렇게 동그란 이런 스톤에 되게 되면 이런 산란 빔이 이렇게 오실레이터리 레디에이션 포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형성되는 기전을 말합니다. 이제 한 논문을 보면 0.4cm 이하의 스톤에서도 그냥 그레이스케일 손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찾았는데 이런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이용해 보니까 96% 정도 찾을 수 있었고 사이즈가 크면 거의 100% 가까이 혼돈 없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잘 활용을 하면 레나 스톤이나 유레터 스톤에 대해서 걸러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그레이스케일 손에서는 이렇게 작은 하이파이터의 블리즈는 있고 뒤쪽에 이제 포스테리어 커스틱 섀도우가 보이긴 하지만 하이파이터의 리즈는 약간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도플러를 띄워보면 정확하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나타나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 소견에서 이렇게 보이는 스톤이 발견되었었고요. 이 사진은 이제 키드니 바깥쪽으로 뭔가 이제 하이파이코이드 하긴 한데 이 유레터 아닌지도 좀 애매하고 그냥 티슈 이제 팻 같은 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도플러를 띄워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나타나서 어퍼 유레터 쪽에 발견된 유레터 스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레더 쪽에도 유레터로 베시칼 정션 쪽에 이렇게 뭔가 다른 부위보다는 좀 하이파이코익한 그런 리전이 있는데 이제 포스테리어 포스틱 섀도우가 이제 주위 티슈 조직에서 많이 감쇄되어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도플러를 띄워서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확인을 해서 이제 스톤을 진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노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UBO, Unidentified Bright Object라고 스톤 아닌데도 이렇게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Vascular Reflector, 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Segmental Artery 그리고 Arcuate Artery가 있습니다. 이제 키드니의 베슬 분포를 보면 제일 붉은 레날 아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세그멘탈 아테리로 나뉘고 이게 인터로바 아테리로 나뉘고 제일 마지막 분지가 이제 알큐에이트 아테리입니다. 특히 알큐에이트 아테리가 이렇게 UBO 스톤과 비슷한 하이파이크 리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톤과 좀 차별되는 것은 잘 살펴보면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사인이 보여서 이렇게 이제 혈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혈관 외에 논바스큘라 리플렉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파빌라가 저명해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마일드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때 메들라 피라미드가 이제 끝쪽으로 하이퍼에크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일드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으면 이렇게 유비오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프로칼시노시스 이거는 이제 주로 하이퍼 파라사이로디즘이나 어떤 원인에 의한 하이퍼 칼시네미아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케미아나 APN, TB 같은 것들로 인한 파필러리 네크로시스 그리고 메들러리 스펀지 디지즈 이건 이제 컨제니탈하게 이렇게 생기는 디지즈인데 이때도 볼 수 있고 하이퍼텐션 등에 의한 메들러리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신생아에서 탐 홀스프로 프로테인에 의해서 하이퍼에이코이상 유비오가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네프로칼시노시스인데요. 하이퍼 파라사이로디즘이 있어서 메들라 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칼슘이 침착되는 소견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관찰되는데 이건 이제 네프로칼시노시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메들러리 스폰지 디지즈. 이게 인펙션이 있을 때 약간 유비오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고, 이게 이제 하이텐션과 같은 만성 질환에 의해서 이제 메들러리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이렇게 유비오로 관찰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탕홀스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메둘라 쪽이 하얗게 이렇게 관찰되는 것으로서 이런 기저질환 등과 연관해서 실제 이제 스톤하고 좀 관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날 파렌카임에 있는 리플렉터로 UVA가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밀크 오브 칼슘 시스트인데 이제 시스트 안에 이제 약간 이제 칼시픽한 이런 플루이드 같은 것이 침착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런 시스트 안에 이렇게 하이파이터한 리즌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플루이드 같은 것이라서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돌리거나 하면 이게 플루이드 레벨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정셔널 파렌카이말 라인이라고 옛날에 이제 키드니가 형성되면서 이게 두 개가 붙어서 형성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완전히 붙지 못하면 그렇게 약간 틈이 생기면서 이쪽이 꼭 스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셔널 파렌카이말 라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이 하시는 안주마이오 라이포마 때도 스톤처럼 하이퍼 에코를 하게 보이니까 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KUB에서는 주로 큰 레디오 오펙트 스톤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오 루선트 스톤과 유리게시트 스톤은 많이 놓칠 수 있고 옵스트럭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기본 검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레프트 쪽과 이제 라이트 쪽에 레날 칼시케이션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긴 한데 펠비스 쪽에도 이렇게 칼슘 침착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스톤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KUB에 좀 공개적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소노나 CT를 찍어보면은 펠빅 안에 칼시케이션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톤 CT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대체돼서 좀 적게 사용하는 IVP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는 많이 높고 옵스트럭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디에이션이 많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요즘 좀 적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스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아주 드물게 임신한 여성의 스톤 평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T280 이미지에서 어둡게 관찰되는 스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달리티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표입니다. 소노는 이제 센시티비티는 유레터 쪽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9% 정도인데 스페시피시티가 97% 정도입니다. 장점은 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레날 스톤 발견하는 것이 있고 또 레디에이션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레터 스톤을 발견하기는 좀 힘든 장점이 있고요. 플레인 필름은 비싸진 않지만 안쪽에 펠빅 칼시케이션 같은 것들과 감별하기가 좀 힘들고 레디오 루선트 스톤 같은 경우는 관찰하기 힘듭니다. IVP는 이제 센시티비티도 좋고 스페시피시티도 좋지만 레디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사용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콘트라스트 헬리칼 CT가 이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거의 95%에서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비싸다는 장점과 쉽게 찍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큐트 세라피가 있습니다. 일단 스톤이 의심되는 경우에 며칠간 유린을 모아서 그 스톤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어큐트하게는 페인 컨트롤 해야 됩니다. 스톤 패시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스톤 사이즈가 5mm 이하일 때는 스톤 패시지를 기대를 해서 페인 컨트롤 하면서 파실레이팅 스톤 패시지를 하는 그런 스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약제를 사용해서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제로는 안티스파스모틱 드럭과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이제 알파 블로커 등이 그런 스톤이 쉽게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들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보면 페인 컨트롤을 하고 유로셉시스가 있으면 바로 이머전트하게 이제 유로로 리퍼를 해가지고 ESWA나 이제 스코프를 이용한 스톤 리무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스톤 사이즈가 10mm 이상이면 바로 우로로 컨설트하는 게 좋겠고
이하이고 이하라면 스톤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서 스톤 패시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유럴러지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을 보면 10mm 이하의 스톤이고 증상이 잘 조절된다면 그런 스폰테니어스한 스톤 패시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탐슬러신, 니페디핀, 타다라필, 신도신 등을 사용을 해보면서 기다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유로셉시스가 있거나 에나펠류, 애니우리아 또는 사이즈가 10mm보다 작거나 3mm 이상인데 스톤 패시지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우로로 리퍼를 해서 ESWN이나 유레테로스코픽 트립시 등을 시행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내용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 보니까 아까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아까 생각나는 것만 제가 얘기하면 아까 밀크 오브 칼슘 했잖아요, 그죠? 그거이 원래 마이너 칼릭스 있는데 칼리시아 다이버티클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쪽이 이제 다이버티클룸이 생기는 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서 유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칼파이드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게 이제 액체 상태니까 이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저게 엄밀하게 말하면 파렌카임은 아니잖아요. 이날 파렌카임은 메둘라하고 코텍스를 합쳐서 파렌카임이죠. 그죠? 그럼 저거는 칼릭스 쪽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파렌카임은 아니고 파렌카임 리전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비오 중에 이제 아큐에이트 아트리 있었잖아요. 아큐에이트 아트리는 사실 이제 코텍스 중에서도 메둘라 바깥쪽에 있는 저 코텍스, 메둘라 사이에 있는 칼럼 말고 바깥쪽에 있는 코텍스와 코티코 메둘라리 정션이 있는 데를 이제 따라가면서 지나가는 게 아큐에이트 아트리잖아요. 그죠? 인터로발에서 다음이 아큐에이트 아트리인데, 그게 이제 단면이 보인다든지 했을 때 이제 칼시파이드 된 유비오처럼 이제 저렇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 저거하고 밑에하고 위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좌우 사진이. 아큐에이트 아트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돌려서 리니아한가를 봤다면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저거는 리니아하게 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큐에이트는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나머지 베슬 쪽에서도 칼시파이드 된 리전을 보일 수 있다. 두 개 사진은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요. 저거는 오른쪽 아큐에이터, 저거는 로발 아트리라. 로발 아트리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사진은 같은 사진. 돌렸으면 키는 모양도 달라져요. 저는 약간 이제 초보자로 질문을 하면 옛날에 그때 제가 생각이 잘 모르지만 RCC에도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으면 RCC가 메시지가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주마의 라이포마도 하얗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까 이렇게 어쿠스틱 섀도우가 안 생기거나 아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으면 스톤을 의심하지만, 일단 명백한 고주의 메스가 딱 보이면서 그런 거라 하면 스톤보다는 그런 메스에 있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칼시피케이션 아니면 폐시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조금 이렇게 애매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같은 거 보이면서 주위가 약간 허물하게 보일 때는 약간 감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그 때문에 유비오잖아요. 그게 유비오랍니까? 지금 말씀했는 게 유비오라. 감별이 잘 안 되니까 유비오라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명백한 섀도우로 보이지 않고 고역으로 보이는 걸 유비오라 하죠. 사진 나왔는 얘기하는 다음으로 오른쪽에 밑에 사진 있잖아요. 그 정션할 파렌카이말 뭐라고 하는 거죠? 디펙트. 정선한 파렌카임 디펙트가 이제 키드니가 이제 파렌카임이 이렇게 붙으면서 퓨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떡이 서로 안 붙어 있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이누스에 있는 폐처럼 이제 하얀 게 이렇게 길게 이어져가, 사이누스에서 이어져 있다 하는 게 원래 제일 특징이거든요. 이어져 있어야지 그게 이제 막 서로 붙지 않는 거라 하는 거고, 저 하얀 에코제닉한 포션이 코텍스 쪽에만 치우쳐 있다 하면은 리날 임팍션 같은 거에 이제 리날 스카 쪽으로 이제 보통 보고요. 이제 이어져 있지 않고 안쪽에만 살짝 삐져나와서 이제 사이너스 연결돼서 파렌카임 안쪽에 있는 것 딱 하면은
그 임핀지드 리날 사이너스 팻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안으로 연결됐다 하는 게 있어야 저런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사진은. 저 정신을 파리키면 디펙트가 저 패트가 생기는 게 두 개가 붙을 때 완전하게 딱 몸보가 약간 흠이 있었어요. 비틀이 트위스트 돼가지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돼가 붙으니까 그 사이 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니까 저렇게 사이너스하고 이제 그저 리날 스페이스하고 컨티뉴어스한 그 선상 그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는 CT나 엑스레이에서는 칼슘이 많으면 어떻게 고에코로 보이지 않나요? 그 고에코가 뭐랍니까? 하얗게 하이덴시티로 보이죠. 초음파는 그렇지 않아요. 초음파는 칼슘이 많다고 해서 고에코 보이는 건 아니라요. 칼슘이. 그거는 왜냐하면 초음파는 반사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인 거긴 하지만 그 센시티비티가 되게 낮게 나왔는데 근데 하이드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또 자체에서는 스톤 발견 못해도 이니셜 이발리에이션으로는 스톤다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진단 툴은 CT라 그러지만 우리 개원가에서 CT를 나누면 CT를 바로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로 여러 가지 DDX라든가 뭐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 스톤이 의심될 때 하이드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어떤 유레탈 스톤을 찾는 걸 초음파로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거랑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 볼 때마다 최근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초음파로서도 실제로 19% 센시티비티가 유레탈 스톤 센시티비티 19%라는 것은 저는 좀 어그리하기 어려운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미드 유레터 쪽에 있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어퍼 유레터, 그다음 디스탈 유레터는 비교적 저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그 어퍼 쪽에가 주로 있을 때는 하이드로가 만약 있다면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이제 이게 따라가서 그러니까 펠비스 쪽으로 해서 어퍼 유레터 쪽으로 UP 정천 쪽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트레이싱을 해봐야 돼요. 트레이싱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어퍼 유레터부터 그 트랜스퍼스 뷰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횡단상을 따라서 쭉 스캔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주변에 바울 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참 묻혀버리는 수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프레인을 환자 프론으로 높인 다음에 등 쪽에서 어프로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트레이싱을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하이드로 유레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뭔가 좀 고에코의 어떤 스팟이 보입니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의심될 때 그때 칼라 도플을 띄워서 트윙클 아티팩트를 같이 찾는 방법 그런 게 있고 좀 애매하면 그게 트레이싱이 좀 어려울 때는 저 같으면 의심되는 부위에서 바로 칼라 도플을 띄워서 트윙클 아티팩트를 먼저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의심되는 부위에 확인하고 그때 다시 칼라 도플을 끄고 나서 그 부위를 다시 컴프레션을 한다든가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보게 되면 아주 애매하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 되면 다시 이 프락시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다 트레이싱을 하다 보면 하이드로 유레터가 있는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걸 보면 유레탈 스톤도 비교적 저거보다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들이 통증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통증이 아주 심한 사람은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보내는 데는 이제 비교적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cm 넘지 않고 한 5mm 정도 전후되는 거는 환자 중간에 스톤이 걸려 있다가도 스페즘이 오면 아프겠지만 거기서 걸려 있지만 통증은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스캔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보고 예, 보고 보내는 게 맞습니다. 위에 하면 알비스 나오고 그리고 하이드로 대부분 보이고 하이드로가 있어요. 연이 라테랄하게 보이고 그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짐작을 하고 보통 보내는 수가 많고 직접 보고 보내는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보내는 경우. 근데 실제로 CT라든가 CT도 많이 보면 거의 에이심토마틱 그냥 파렌카이말 레날 스톤이 많잖아요. 레날 스톤이 그냥 어떤 기댕이 스톤, 기댕이 스톤이
많고 극적인 임상적인 뭐 이게 돈 자체가 파렌카임에서 내려와서 그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임상적인 의미는 아까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돌이 뭐 레드스톤이 보인다든지 약간 보이다 하더라도 10mm 이하 때는 메디칼을 해볼 수 있다고 뭐 그래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파렌카임만 스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것도 뭐 커지는 거에 대한 뭐 주의를 기해야 되는지 뭐 그게 옛날에 제가 듣기로 작업하는 왜 스테이본 캘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클 때는 그 자체로도 ES도 우열을도 한다고 제가 그렇게도 들었고 그거는 이성적인 의미가 별로 없나 그런 얘기는 별로 없네요. 박선우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묻는 거 파랭킴의 심통 있는 스톤하고 모르겠는데 원칙은 놔두는 거고 여유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임상적으로 리날 파렌카임의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분명하게 진단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진단이 안 됐을 때 이제 유비오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베슬월의 칼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 뭐 시스트일 수도 있고 진짜 칼슘 데포짓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뭐 그냥 되게 옵저베이션하고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리나리 트랙트로 내려와서 옵스트럭션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초음파로 그걸 찾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거는 그렇고 아까 우리 스톤 이야기해서 그런데 스톤은 첫 번째로 초음파를 보는 데 있어서 임상적으로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되죠. 환자가 아프니까 이 스톤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첫째로 의심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스톤보다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찾아야 되죠. 하이드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되고 애매한 경우는 좌우를 하여튼 비교해서 하이드로가 어느 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스톤 자체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UPJ를 첫 번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드 유레터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는 UVJ를 찾아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찾아야 되지 위에서부터 내가 쫙 봐서 스톤 찾아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못 찾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첫째로 임상적으로 의심하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를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커먼한 사이트부터 UPJ, UVJ 그 다음에 미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미드 찾고 이게 아마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뭐 좀 커져 있는 이런 사람 나이가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건 그런 어떤 몇 미리 이상이면 이게 라든지 이런 뭐 저하 비교로 하나 해주고 그레이드 말하는 거죠. 그레이드는 누가 있죠. 제가 몇 미리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까 대로 그렇죠. 마일드 그다음에 모더리트 12가 있죠. 마일드는 보통 리날 사이누스 내에 그 딜레테이션 부분이 거의 아주 미니멀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노멀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 보이면 마일드고 그 다음에 칼릭스가 클러빙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더리트죠. 그 다음에 리날 파렌카임이나 콜텍스가 시닝이 생기면 아주 시비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진단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자분들 특히 이제 레프트 키드니가 아주 미니멀하게 하이드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냥 퓨졸로직하게 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레프트 키드니가 하이드하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증상이 없고 유린에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아마 그거는 투르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아니고 퓨졸로직한 걸로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소변 보이닝 하고 나면 그렇죠. 네. 없어지는 하이드로 상관이니까 예. 한쪽 늘어나 있으면 꼭 반대쪽을 보시고 또 소변이 많이 참아서 그런지 임상하고 안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보이닝 하고 나서 괜찮은지 보시면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 하이드로 맞는지 칼라를 띄워봐셔야 돼요. 저 그레이드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컬렉팅 시스템 쪽이 아니고 베슬이나 다른 그 엔리즘이나 딴 걸 가능성이 있죠. 베슬도 있고 엔리즘도 있고 또 있어요. 저 노인들은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있으면 또 저 에코로 예, 나올 수 예, 있죠. 예. 왜냐하면 원래 사이너스보다는 에코가 라이포마토시스 된 거는 좀 상대적으로 에코가 덜 하거든. 그리고 허연 가운데 끊겨 보일 수가 있지, 폐신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시스트. 파라필 시스트. 네, 파라필 시스트. 간단히. 저도 피지올로직한 걸로 아주 마일드하게 있어갖고 언급만 하고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환자와서는 이제 파라필 시스트였다고 딴 데 가서 딴 CT나 이런 걸 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감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일드한데. 아까 김대진 선생님 그 물어는 중에 유레터도 뭐 얼마 기준이 있냐 그것도 궁금했는 것 같은데 유레터는 일반적으로 정상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유레터가 얼마 이상 늘어나면 하이드로 유레터가 있다 이거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있으면 그걸 따라서 쭉 트레이싱 하다 보면 UPJ 지나가지고 유레터가 늘어나 있으면 그건 일단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따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레트는 안 보이잖아요. 또 원래는 안 보이니까. 하이드로 유레트하고 DDX들끼리 엑스트라 레날 펠비스가 있어요. 펠비스가 안쪽에 아니고 바깥으로 돌출돼가 거기 마치 그 저 하이드로 유레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분은 그 다음에 보는 김에 브레이드까지 이제 UV제를 보기 위해서 브레이드까지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제 유린 제트를 한번 도플러를 띄워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제에서 유린 이제 슈팅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칼라를 띄워서 확인해 볼 수. 대개는 이제 좌우 교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일정 시간 조금 기다려야 돼요. 된다고 바로 나오진 않고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 그걸 보다 보면 대개 UV제에 스톤이 걸리는 걸 간혹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칼라를 띄움으로써 우리가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드 끝에 UV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으면 제팅이 되니까 칼라 제트가 떨어집니다. 블러플럽처럼 보여요. 브라플로는 아니에요. 처럼 스톤이 있으면 이제 막혔으니까 안- 유리 제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거나 컴플리트 업소션이 있으면은 제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한쪽이 만약에 안 보이지. 컴플리트 아니고 인컴플리트하게 업소션이 있다면 그 제팅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트윙클링만 약간 나타나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죠. 트윙클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분당 몇 회가는 게 있어요. 원래 분당 보통 한 정확하게 1분에 평균 이렇게죠. 한 2번 정도? 두세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로 차이가 하자면 좀 몇 있습니다. 대 이하면은 의심해 볼 수 있다. 유리 제트는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뭐, 네, 굉장히 오늘 무진장에 토론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이끌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정답.